겨울밤 서울 변두리, 눈발이 흩날리는 골목길. 오래된 약국 앞에서 7살 남자아이 셋이 떨리는 손으로 유리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숨을 잘 못 쉬어요. 가장 큰 아이의 목소리는 겨우 삼켜지는 울음을 간신히 누르고 있었죠. 찢어진 패딩 사이로 비치는 얇은 내복, 해진 운동화, 파랗게 언 손과 입술. 새 아이는 마치 한 사람처럼 똑같은 얼굴로 똑같이 떨고 있었어요. 약국 안 알바생은 난처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았어요. 영업 종료 시간이 지난 지 한참이었거든요. 게다가 아이들이 내민 동전과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으론 약값도 제대로 안 나올 게 뻔했죠. 미안해, 애들아. 내일 아침에 다시 와. 불이 꺼지고 문이 잠기는 소리. 아이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유리문을 다시 두드렸지만 이미 안쪽은 어두워진 뒤였어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남자가 있었어요. 서도현 41, 차분한 회색 코트 안에 감춰진 피곤한 눈빛의 남자.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죠. 뭔가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 아이들, 왜 낯이 익지?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어요. 아이들의 눈매, 코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거울 속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으니까요. 특히 가장 큰 아이, 은호의 귀 뒤편에 박힌 콩알만한 검은 점.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자기 귀 뒤를 만졌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죠. 서씨 집안 남자에게만 대물림된다는 혈흔점. 아버지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있던 그 점이 저 아이 귀 뒤에 똑같이 박혀 있다니.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애들아, 혹시 너희 엄마 이름이 한미주니? 세 아이는 서로를 힐끗 바라보더니 가장 작은 막내 은강이 소리쳤어요. 엄마가 모르는 아저씨랑 말하지 말랬어요. 아이들은 그대로 골목 안쪽으로 달아났어요. 도연이 급히 뒤를 쫓았지만 구불구불한 미로 같은 골목 사이에서 금세 놓쳐버렸죠. 숨을 헐떡이며 멈춰선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7년 만에 다시 떠오르는 이름, 한미주. 김비서. 7년 전에 떠난 한미주 그녀에게 아이가 있는지, 그리고 내 친자인지 전부 조사해. 지금 당장. 전화를 끊은 뒤에도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찬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지만 정작 추운 건 가슴속이었죠. 7년 전 서도연은 대송그룹 부회장이자 차기 후계자였어요. 당시 그에게 세상은 완벽해 보였죠. 인류대학 해외 MBA, 완벽한 경영 수완. 그런데 딱 하나 어머니 서인정 여사의 눈밖에 나 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결혼 3년째인데도 아이가 없다는 점이었죠. 아내 한미주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출신이나 배경은 평범했지만 도연은 그녀의 웃음이 좋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나 봐요. 서인정 여사에겐 평범함이 곧 격이 낮음으로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 집 거실에 비뇨기과 과장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불려왔어요. 인정 여사는 냉랭한 표정으로 서류 2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죠.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 도연이 너 무정자증이래. 그리고 미주는 자궁기형이라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구나. 미주는 서류를 붙들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저 아이도 못 낳는 몸이라는 거예요? 진단서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자궁 구조 이상, 임신 매우 곤란. 도연도 충격이었죠.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니.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런 검사에 동의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정기검진 때 함께 진행했습니다. 의사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인정 여사는 그 말을 빌려 미주를 몰아붙였죠. 후계자를 못 낳는 며느리는 이 집에 필요 없어. 스스로 나가든가 아니면 내가 쫓아내든가. 미주는 눈물로 항변했지만 인정 여사의 말은 단호했어요. 내가 대송그룹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 같은 애한테 망치게 하겠니? 도연은 입을 떼지 못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어머니의 권력과 집안의 압박 앞에서 비겁하게 침묵했죠.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나가자고 말해야 했는데 입술이 굳어버렸어요. 결국 미주가 먼저 말했어요. 당신 회사 지키세요. 대신 전 나갈게요. 그날 밤 도연은 현관 앞까지 따라갔어요. 하지만 손을 뻗지 못한 채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봤죠. 그 순간의 비겁함이 7년 동안 그의 악몽이 되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생각했죠. 그때 손만 잡았어도 함께 나왔더라면. 그로부터 7년. 도연은 겉보기엔 성공한 경영인이 되어 있었어요. 대송그룹은 더 커졌고 그의 자리도 더 높아졌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 덩그러니 혼자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밤들. 성공이라는 게 이렇게 공허한 건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밤 약국 앞에서 아이 셋을 만난 거예요. 자신과 똑같은 눈매, 똑같은 점을 가진 아이들. 그 순간 도연은 알았죠. 아, 나는 7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구나. 휴대폰 너머로 김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미주 씨는 현재 서울 변두리에서 새쌍둥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주민등록상 아버지라는 공란입니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7년 전 진단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폰 화면 너머로 김비서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7년 동안 억눌러온 죄책감, 비겁함,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미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어요. 7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라도 해내야 한다고. 그녀의 손을 놓쳤던 그 순간을 이번엔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가 아직 모르는 게 있었어요. 7년 동안 한미주가 얼마나 깊은 지옥 속에서 버텨왔는지, 그리고 그 지옥을 만든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진실은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진실은 도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주와 아이들에게 닥칠 위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죠. 7년 전 봄 서울 강남구 성북동. 대송그룹 본가 저택은 그야말로 위압적이었어요. 5층 규모의 흰색 건물, 넓은 정원, 분수대, 그리고 항상 곱게 선 경비원들. 이곳에선 모든 게 완벽해야 했죠. 심지어 웃음소리조차도요. 서도현은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조깅을 마치고 7시 정각에 식탁 앞에 앉았어요. 맞은편엔 아내 한미주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죠. 결혼한 지 3년, 아직도 그녀의 미소는 도연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엔 제가 된장찌개 끓여 놓을게요. 회의 일찍 끝나면 집에서 같이 먹어요. 그래, 일찍 들어오도록 할게. 도연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식탁 위쪽 2층 거실에서 내려다보는 어머니 서인정 여사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차갑고 날카롭고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 인정 여사는 대송그룹을 일으킨 선대 회장의 미망인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회사를 지키며 두 아들을 키웠죠. 큰아들 도현, 작은아들 민우.
그녀에겐 회사가 곧 인생이었고 후계자 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결혼 3년째인데도 도현과 미주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것. 인정 여사는 그걸 참을 수 없었죠. 후계자도 없는 대송그룹이 뭔 의미가 있어? 어머니의 말은 늘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은근한 압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죠. 그날 오후 도연이 회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택 거실엔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두 명의 의사. 한 명은 비뇨기과 과장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산부인과 전문의였죠. 미주는 소파 한쪽에 움츠러진 채 앉아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도현아, 앉아라. 인정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어요. 탁자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도현이 자리에 앉자 어머니는 서류를 꺼내 그의 앞에 밀어놓았어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 건강검진이요? 내가 작년에 받은 정기검진 말이야. 결과가 좀 심각하더구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비뇨기과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회장님, 검사 결과상으로는 무정자증 소견이 나왔습니다. 정자수가 현저히 부족해서 자연 임신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정자증? 그런 검사를 받은 기억도 없는데 도현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병원 도장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저 이 검사를 언제 받았죠? 정기검진 때 함께 진행했습니다. 특별한 동의가 필요 없는 기본 항목이었거든요. 의사의 설명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정기검진 때 그런 검사 항목이 있었나? 도연은 고개를 들어 미주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산부인과 전문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모님 쪽도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자궁 구조에 선천적 이상이 있어서 착상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미주는 서류를 붙들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저 아이도 못 낳는 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안타깝지만 현재 의학 기술로는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실이 고요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졌죠. 인정 여사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마치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처럼요. 이제 알겠니? 너희 둘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걸. 어머니, 후계자를 못 낳는 며느리는 이 집에 필요 없어. 스스로 나가든가 아니면 내가 쫓아내든가. 선택해. 미주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간절하게. 나를 지켜줘. 우리 함께 나가자고 말해줘.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도연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서재에 홀로 앉아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무정자증 진단서, 자궁 기형 진단서. 모든 게 공식 문서였고 병원 직인도 찍혀 있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 검사를 받은 기억이 정말 없었고 미주도 그런 검사를 받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아무리 그래도 친아들과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건 너무 잔혹한 일이니까요. 복도 저편에서 미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은 방문 앞까지 갔다가 손을 얹고 멈칫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아줘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내가 뭐라고 말해줘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인정 여사는 다시 미주를 불러냈어요. 이번엔 더 직설적이었죠. 내가 대송그룹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 같은 애한테 망치게 하겠니?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이 집안이 끊기는 꼴은 못 봐.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내가 나가면 되지. 도현이는 재혼하면 돼. 건강한 여자 만나서 아이 낳으면 되는 거야. 미주는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재혼? 그럼 자신은 버려지는 거였죠. 그녀는 고개를 돌려 도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도현은 시선을 피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겁한 침묵뿐이었죠. 사흘 뒤 미주는 짐을 쌌어요. 크지 않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 그리고 결혼 전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죠. 현관 앞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현을 바라봤어요. 당신 회사 지키세요. 대신 전 나갈게요. 미주야. 괜찮아요.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그냥 사랑만으론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거.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어요. 도현은 손을 뻗으려다가 결국 주먹을 쥐고 주머니에 넣었죠. 미안해. 미안하단 말 이제 그만해요. 그 말이 제일 아프니까. 미주는 돌아서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우산도 없이 그녀는 빗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캐리어 바퀴가 젖은 바닥을 구르는 소리,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 도현은 현관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것처럼요. 미주야, 가지 마.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목 안에 갇힌 채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날 밤 도현은 처음으로 술에 취해 쓰러졌어요. 어머니가 권한 후계자 자리, 대송그룹의 미래,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도 못하면서요.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날 저택 2층 서재에선 서민욱이 어머니와 마주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와인잔 아래엔 조작된 진단서 원본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 형은 너무 착해서 문제야. 저런 식으로 살면 회사를 지킬 수 없어. 민욱의 말에 인정 여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창밖엔 빗속을 걷는 한미주의 작은 그림자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죠. 그녀의 뱃속에는 이미 3개의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요. 7년 뒤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때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는 것도요. 7년이 흘렀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무게는 사람마다 달랐죠. 한미주에게 7년은 그야말로 전쟁 같은 시간이었어요. 서울 변두리 달동네 끝자락에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구석 단칸방 겨우 5평 남짓한 공간에서 미주는 새 쌍둥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은호, 은율, 은강. 새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함께였고 세상에 나온 뒤에도 늘 함께였죠.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미주는 깨어났어요. 아니, 사실 제대로 잔 것도 아니었죠. 요즘은 허리와 다리가 너무 아파서 2~3시간 자다 깨기를 반복했거든요. 부은 손등을 주물러 감각을 되살린 뒤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어요. 좁은 방 한쪽에 나란히 누워 자는 새 아이의 얼굴. 모두 똑같은 코, 똑같은 눈썹, 똑같은 입술.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닮았어, 너무 닮았어. 아이들은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 얼굴엔 아버지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죠. 미주는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새벽 5시 미주는 시장 골목을 걸어 들어갔어요. 반찬 가게 미준의 손맛이라는 작은 가게, 사장님 밑에서 일한 지 벌써 6년째였죠. 처음엔 설거지만 하다가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반찬 만드는 법을 익히고 이제는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미주야, 왔어?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60대 중반의 인자한 얼굴,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가게를 해온 분이었죠. 네, 사장님. 오늘은 무 많이 들어왔네요. 응, 아침에 새벽 시장서 떼왔어. 김장김치 담가야지. 너 허리 괜찮아? 요새 안색이 좀 안 좋던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미주는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손목은 붓고 발목도 퉁퉁 부어서 신발이 작게 느껴졌죠. 무엇보다 숨이 차고 가끔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 있었어요.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진 건가?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무서웠죠. 한 번 가면 최소 10만 원 검사라도 하면 그 배는 나갔어요. 그 돈이면 아이들 겨울 점퍼를 사줄 수 있었고 학원비를 낼 수 있었어요. 엄마는 좀 참으면 돼. 애들이 더 중요하니까. 미주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물을 썰기 시작했어요. 칼질을 할 때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익숙한 고통이었죠. 오전 8시 가게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단골 할머니는 미주야. 어제 그 멸치볶음 정말 맛있었어. 오늘도 좀 싸줘라며 환하게 웃었고, 미주는 할머니, 오늘은 콩자반 서비스로 조금 더 드릴게요라며 넉넉히 담아드렸어요. 하지만 모든 손님이 그렇게 따뜻한 건 아니었어요. 저기 사장님. 미주는 조심스럽게 단골 손님 한 분을 불러 세웠어요. 40대 중반 아주머니, 한 달째 외상값이 밀려 있었거든요. 네. 무슨 일이에요? 그게 지난달 외상이 좀 밀려서요. 애들 겨울 점퍼를 사야 해서 이번 주까지만 정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나도 요즘 형편이 안 좋다고요. 남편 사업이 안 풀려서 우리도 힘들어요. 좀 기다려줄 수 없어요? 하지만 벌써 한 달이 넘었고.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야박해요?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아주머니는 손을 휘저으며 가게를 나가버렸어요. 미주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허탈하게 웃었죠. 야박한 건 누구일까요?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돈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일까요? 미주야, 괜찮아. 저 집도 형편이 어려운 거 알잖아. 사장님이 어깨를 토닥여줬지만 미주는 알았어요. 외상값이 쌓이면 결국 자기 월급에서 빠진다는 걸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 일자리라도 잃으면 새 아이를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요? 오후 2시 가게가 한산해진 틈을 타서 미주는 뒷방에서 잠깐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미주 씨? 낯선 남자 목소리. 차갑고 날카롭고 뭔가 계산된 느낌이 드는 목소리였어요. 네, 누구세요? 당신 애들 아버지가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애들을 지키고 싶으면 먼저 사라지는 게 좋을 거다. 뭐라고요? 경고야. 당신 같은 여자가 대손가의 후계자들 엄마 노릇하는 건 절대 용납 안 돼. 알아들었지? 전화가 끊겼어요. 미주는 휴대폰을 쥔 채 얼어붙었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대손가, 후계자, 7년 만에 다시 들려오는 그 이름들. 도현이가 알게 된다고?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어요. 숨이 막히고 속이 뒤집혔죠. 미주는 급히 화장실로 뛰어갔고 변기에 매달려 토해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위액만 나왔지만 몸은 계속 경련을 일으켰어요. 미주야, 괜찮아? 사장님이 두드렸지만 미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죠. 안 돼, 아이들을 빼앗기면 안 돼. 미주는 바닥에 쓰러진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그 불빛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미주는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새 아이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라며 자랑했지만 미주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엄마, 왜 울어? 은유리가 엄마 볼을 만지며 물었어요. 미주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웃었죠. 안 울었어. 그냥 눈에 먼지 들어갔어. 우리 유리,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라면. 엄마, 나도 라면. 새 아이가 동시에 외쳤어요. 미주는 웃으며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자 남은 계란 3개와 시든 파 한 줌이 전부였죠. 라면을 끓이면서 미주는 계란을 하나씩 넣었어요. 아이들 목, 자신의 그릇엔 국물만 부었죠.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낮에 많이 먹었어. 배불러. 거짓말이었어요. 아침부터 제대로 먹은 게 없었죠. 하지만 아이들 앞에선 늘 웃어야 했어요. 엄마가 무너지면 이 작은 세계가 전부 무너지니까요. 밤 10시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미주는 작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약봉지가 가득했죠. 신장약, 혈압약, 진통제. 의사는 매일 빠짐없이 드셔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요새는 약값조차 부담스러웠어요. 한 알씩만 먹어도 되겠지. 미주는 약을 반으로 쪼개서 삼켰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낮에 걸려온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연이가 알게 되면 아이들을 데려가려 할까? 아니, 데려가려 할 게 뻔했어요. 대송그룹 후계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겐 혈통이 중요했고 아이들은 서씨 집안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난 절대 안 보내. 미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7년 동안 혼자 기저귀 갈고 밤새 열 식혀주고 아파서 울 때마다 함께 울어준 건 자신이었어요. 아이들의 첫걸음, 첫마디, 첫 웃음을 본 것도 자신이었죠.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겠다고?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그리움. 7년이 지났지만 도연의 얼굴은 아직도 선명했어요. 아이들 얼굴을 볼 때마다 그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보고 싶지 않아 절대로.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보고 싶었죠. 미치도록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볼 수 없었어요. 그를 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7년 동안 쌓아온 단단함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미주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옆방에서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죠. 그 소리를 들으며 미주는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은 지킬 거야.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낼 거야. 하지만 미주는 몰랐어요. 이미 그녀를 향한 손길이 어둠 속에서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손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무자비할 거라는 것도요. 그 불길한 전화가 걸려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미주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6시, 평소처럼 일어나려던 미주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어요. 아니, 두드린다기보단 거의 주먹으로 쾅쾅 치는 수준이었죠. 누구세요? 문을 열자마자 집주인 아저씨가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평소엔 그래도 인사라도 건네던 사람인데 오늘은 달랐죠. 눈빛부터가 날카로웠어요. 오늘 중으로 나가요. 네. 보증금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고 오늘 안에 짐 싸서 나가라고. 미주는 손에 쥐어진 봉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500만 원, 1년 전 들어올 때 맡긴 보증금 전액이었죠. 아저씨, 계약 기간이 아직 석 달이나 남았는데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나도 어쩔 수 없어. 윗선에서 압박이 들어왔다고. 윗선이요? 무슨. 더 이상 묻지 마. 나도 먹고 살아야지. 오늘 중으로 안 나가면 내가 직접 짐 내다 버릴 거야. 쾅, 문이 거칠게 닫혔어요. 미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손에 쥔 봉투가 너무 무거웠어요. 아니, 무거운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거웠죠. 윗선이라니 설마. 며칠 전 걸려온 그 전화가 떠올랐어요. 사라지라던 그 목소리. 설마 정말로 자신을 쫓아내려는 건가요? 뒤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밖에서 무슨 소리 났어? 은호가 잠결에 비비며 나왔어요. 미주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웃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택배 받았어. 어서 씻고 유치원 가자. 그날 오전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시장으로 향하던 미주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차갑게 식어갔죠. 설마 가게까지는. 하지만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어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사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거든요. 평소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깊은 주름 사이로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죠. 미주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뒷방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어요. 사장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미주야, 정말 미안하다. 근데 오늘부터 출근 안 해도 돼. 네. 누가 어젯밤에 나한테 전화를 했어. 너 계속 쓰면 세무조사 넣어서 가게 문 닫게 하겠다고. 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장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목이 메어서 숨이 막혀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누가 널 밉게 보는 사람이 있나 봐. 너 혹시 누구한테 원한 산 거 없어? 원한? 미주는 쓰게 웃었어요. 원한을 샀다면 딱 한 집안뿐이었죠. 하지만 7년이나 지난 지금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사장님, 그럼 저 월급은요? 여기 있어. 이번 달 것까지 다 쳐서 줄게. 그리고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주는 거야. 사장님은 봉투 하나를 더 건넸어요. 미주는 거절하려 했지만 사장님이 손을 꽉 잡았죠. 받아. 애들 셋 키우잖아. 당장 급한 거라도 해결해. 미주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다 알아. 근데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어. 사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주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괜찮아요, 사장님. 오히려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미주는 봉투를 받아들고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어요. 6년 동안 매일 서 있던 주방, 김치를 담그던 큰 독, 반찬을 담던 작은 그릇들. 모든 게 너무나 익숙했는데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겠죠.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은호은유릉강 어머니시죠? 네, 그런데요. 아이들이 전염성 질환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들어와서요. 한동안 등원을 자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염성 질환이요? 저희 애들 건강해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다른 학부모님들 민원도 있고 해서 2주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미주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멈춰섰죠. 사람들이 지나가도 차들이 지나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집도 일터도 유치원까지 한꺼번에 모든 걸 잃는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부숴버리고 있었죠. 미주는 비틀거리며 벤치에 앉았어요.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죠. 보증금 500만 원, 월급 200만 원, 사장님이 준 돈 100만 원. 합쳐서 800만 원.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새 집을 구해야 하고, 당장 먹을 것도 사야 하고, 아이들 겨울옷도 사야 했어요. 800만 원이면 많아 보이지만,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겐 턱없이 부족했죠. 엄마. 뒤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나 봐요. 새 아이가 손을 잡고 달려왔죠. 엄마, 우리 오늘 유치원 안 가? 은유리가 물었어요. 미주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응, 엄마가 오늘은 일찍 끝났어. 우리 같이 놀자. 와, 엄마랑 놀자. 아이들은 좋아서 깔깔댔지만 미주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어요.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집이 없어졌다고? 엄마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그날 밤 미주는 아이들과 함께 짐을 쌌어요. 아니, 짐이랄 것도 없었죠. 옷가지 몇 벌, 아이들 장난감 몇 개, 그리고 사진첩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 은호가 물었어요. 미주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 모험하는 거야. 새 집 찾을 때까지 여러 곳에서 자볼 거야. 캠핑하는 것처럼. 와, 캠핑. 재밌겠다. 아이들은 신나했지만 미주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캠핑이 아니라 떠돌이 생활인걸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선 웃어야 했어요.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들도 불안해지니까요. 그날 밤 미주는 새 아이와 함께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입장료 1만 원씩, 4명이면 4만 원. 하룻밤 자는데 4만 원이라니 어마어마한 돈이었지만 갈 곳이 없었죠. 찜질방 바닥에 누워서 미주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선 새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죠. 작고 동그란 얼굴들, 고른 숨소리, 평화로운 표정. 이 아이들만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미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의 엄마는 자신이었어요. 7년 동안 밤낮으로 키운 건 자신이었고, 아플 때, 울 때 옆에 있던 것도 자신이었죠. 도연이 당신이 뭘 알아?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도연을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가 없었죠. 아이들 얼굴을 볼 때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리웠어요. 미치도록 그리웠어요. 보고 싶어 하지만 볼 수 없어. 미주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내지 않게, 아이들이 깨지 않게, 그렇게 혼자서 울었죠. 사흘 뒤 찜질방을 전전하던 미주는 작은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월세 40만 원, 보증금 없음. 방은 좁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아주머니, 애들 셋이랑 사는 건데 괜찮을까요? 글쎄요, 좀 시끄러우면 안 되는데. 여긴 다들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조용히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미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고시원 주인은 고개를 저었죠. 미안해요. 애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미주는 계단에 주저앉았죠. 새 아이가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엄마, 우리 집 못 구해? 은강이가 물었어요. 미주는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죠. 괜찮아. 엄마가 더 좋은 집 찾을 거야. 우리 조금만 더 모험하자. 하지만 사실은 막막했어요.
갈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죠. 800만 원은 이미 반이 줄어들었고 병원비와 약값도 밀려 있었어요.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그날 밤 다시 찜질방으로 향하던 미주는 문득 멈춰 섰어요. 골목 끝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차창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죠. 한미주 씨? 누구세요? 경고했잖아요. 사라지라고. 근데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미주는 아이들을 뒤로 숨겼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남자는 차에서 내렸고 다른 차 한 대가 더 나타났어요. 마지막 경고예요. 내일까지 서울을 떠나세요. 안 그러면 후회할 겁니다. 차들이 천천히 사라졌어요. 미주는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꼭 안았죠. 절대 안 돼, 절대 안 가.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정말로 자신을 없애려 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미주는 결심했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맞서 싸우기로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설령 그게 다시 도연을 마주하는 일이라 해도요. 호. 찜질방 생활 나흘째 미주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매일 밤 4만 원씩 나가는 입장료, 끼니마다 들어가는 식비,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지친 얼굴. 은호는 엄마, 우리 언제 집 가? 라고 물었고 은유리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막내 은강이는 아예 말수가 줄어들었죠. 조금만 더 참자. 엄마가 곧 집 구할게. 미주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사실 방법이 없었어요. 아이 셋을 받아주는 집은 없었고 보증금이 없으면 전세도 월세도 불가능했죠. 게다가 몸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얼굴은 붓고 숨은 차고 가끔 눈앞이 하얗게 변했죠. 조금만 더 버텨. 그날 새벽 찜질방 입구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미주가 잠결에 눈을 뜨자 밖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죠.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본능적으로 알았죠. 누군가 왔다는 걸요. 애들아, 일어나. 미주는 서둘러 아이들을 깨웠어요. 새 아이는 잠이 덜 깬 채로 눈을 비볐죠. 엄마, 왜? 조용히 해. 엄마 뒤에 있어. 찜질방 유리문 너머로 검은 승용차 세 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미주는 숨이 멎었죠. 명품 코트, 진주 목걸이, 완벽하게 빗어 넘긴 머리. 70대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 사람. 서인정 여사였어요. 뒤따라 건장한 남자 4명이 내렸어요. 검은 양복, 선글라스, 경호원 같은 차림새. 찜질방 직원조차 기가 눌려서 말을 못할 정도였죠. 한미주 있나? 인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2층에 계실 겁니다. 불러. 미주는 아이들 손을 꽉 잡았어요. 도망칠까? 하지만 어디로? 이미 둘러싸인 상황이었죠. 엄마, 저 사람들 누구야?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주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찜질방 입구로 나가자 인정 여사가 미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7년 전과 달리 초췌해진 얼굴, 부은 손발, 해진 옷차림. 그녀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죠. 이게 뭐하는 꼴이냐? 대손과 며느리였던 사람이.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만큼은 똑바로 마주쳤어요. 인정 여사는 뒤에 숨은 아이들을 바라봤죠. 새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빛, 똑같은 콧날.
인정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도연의 어린 시절이 그대로 겹쳐 보였거든요. 저것들이 정말 도연이 애들이구나. 인정 여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죠. 그리고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미주의 발 앞에 내던졌어요. 쿵,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지폐 몇 장이 흘러나왔어요. 이 돈이면 평생 거지처럼 굶어 죽지는 않겠지. 대신 내 손주들만 두고 꺼져. 미주는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얼마가 들었는지는 몰랐지만 많아 보였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손주라고 하셨나요? 그래, 내 손주들이야. 서씨 집안 피를 이어받은. 그런데 넌 이미 끝난 여자야. 병든 몸으로 애새 키우는 건 그건 학대나 다름없어. 미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학대? 자신이 밤낮으로 일하고 아픈 몸 이끌고 새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자신을 학대라고? 학대가 뭔지 아세요? 미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학대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거짓말로 쫓아내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못난이 취급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손주 타령하는 게 학대예요. 인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인연이 감히 누구한테 말대꾸야. 저 감이 아니에요. 전 이 아이들 엄마예요. 7년 동안 혼자 키운 엄마라고요. 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있는 힘껏 인정 여사의 가슴팍으로 던졌죠. 쾅, 봉투가 터지며 지폐가 공중에 흩날렸어요. 5만원권, 만원권, 온통 돈이 바람에 날려 흩어졌죠. 누가 누구를 망가뜨린 건데요? 제가 패륜이에요? 거짓말로 가정을 찢어놓은 게 누구냐고요. 인정 여사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7년 전 비뇨기과 의사와 산부인과 전문의를 불러 진단서를 조작했던 일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곧 분노로 얼굴을 붉혔어요. 인연이 정말 애들만 데려가. 경호원들이 움직였어요. 4명이 동시에 아이들에게 다가갔죠. 미주는 작은 몸으로 그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안 돼. 내 아이들 누구도 못 데려가. 비켜. 경호원 하나가 미주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미주는 비틀거렸지만 다시 일어서서 아이들 앞에 섰죠. 엄마. 세 아이가 동시에 울부짖었어요. 은호는 엄마 놔둬. 라고 소리쳤고 은유리는 경호원 다리를 주먹으로 쳤어요. 막내 은강이는 그저 울기만 했죠. 애들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 순간 미주의 가슴에서 찢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심장,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미주는 가슴을 움켜쥐고 휘청거렸어요.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왔죠. 선홍빛 피가 하얀 눈 위로 똑똑 떨어졌어요. 엄마. 아이들이 울부짖었어요. 미주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꺾이고 몸이 앞으로 기울었죠. 안 돼, 지금 쓰러지면 안 돼.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소리가 멀어졌죠. 그때였어요. 그만두세요, 어머니. 저 멀리서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주는 흐릿한 시야로 고개를 돌렸죠. 골목 끝에서 검은 SUV가 급정거하며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뛰어내렸죠. 회색 코트, 단정한 헤어스타일, 7년 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눈빛. 서도현이었어요. 미주는 그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보고 싶었던 사람, 미워하고 싶었던 사람, 그리워했던 사람. 도현은 경호원들을 밀치고 미주에게 달려왔어요. 쓰러지려는 그녀를 잡아 안았죠.
미주야, 괜찮아? 왜 이제 와? 미안해. 너무 늦었어. 정말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7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죄책감이,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회장님, 이건 어머님 일이십니다. 경호원 하나가 말했지만 도연은 차갑게 그를 노려봤어요. 손대지 마. 이 사람은 내 아내야. 그 말에 찜질방 앞이 고요해졌어요. 인정 여사가 입을 열었죠.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이 집안 후계자로 키워줬더니. 도연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7년간 한 번도 못했던 일이었죠. 후계자 자리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저 사람은 제 아내였고, 저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7년 전에는 어머니 편에 섰지만, 오늘부터는 제 가족 편에 서겠습니다. 인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미주는 도연의 가슴에 기댄 채 피범벅이 된 입가로 말했어요. 이제 와서 왜요? 7년 전엔 저를 그냥 버려두고. 미안해. 그때 손을 잡았어야 했어. 함께 나왔어야 했어. 도연은 미주를 더 꽉 안았어요. 그녀의 몸이 너무 가볍고 너무 차가웠죠. 이제라도 잡을게.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새 아이가 울면서 달려왔어요. 도연은 한 팔로 아이들까지 끌어안았죠. 네 사람이 눈 내리는 찜질방 앞에서 그렇게 서로를 껴안았어요. 인정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뒤로 물러났어요. 경호원들에게 손짓했고 차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죠. 바닥에는 찢어진 지폐들이 눈과 섞여 흩날렸어요. 그 위로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아빠, 우리 아빠야?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래, 미안해. 너무 늦었지? 괜찮아요. 이제라도 와줘서. 새 아이가 동시에 아빠를 껴안았어요. 7년간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 사진으로만 보던 아버지. 이제야 만난 아버지였죠. 미주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노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도연은 미주를 안아들어 차로 향했어요. 아이들이 그 뒤를 따랐죠. 병원 가자. 지금 당장. 하지만 돈이. 신경 쓰지 마. 이제부턴 내가 책임질게. 전부 다. 차가 출발했어요. 뒤에는 눈 내리는 찜질방, 흩날리는 지폐들, 그리고 떠나는 검은 승용차들만 남았죠. 7년간의 이별이 끝나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 새하얀 형광등 아래 미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각종 기계음이 울려 퍼졌죠. 도연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 아내입니다. 아내. 7년 만에 다시 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었죠.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만성 신부전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영양실조의 빈혈까지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죠. 복도 한쪽에는 새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빨간 눈으로 손을 꼭 잡은 채로요. 도연은 아이들 옆에 앉았어요. 아빠, 엄마 괜찮을까?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괜찮을 거야. 꼭 괜찮게 만들 거야. 약속해? 약속해.
2시간 뒤 응급처치가 끝나고 미주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손등에 꽂힌 링거줄. 도연은 그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미주야 들려? 미주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시야가 흐릿했지만 도연의 얼굴이 보였죠. 꿈인가? 꿈 아니야. 나야, 도연이. 그럼 더 나쁜 꿈이네. 미주는 쓰게 웃었어요. 도연은 그 웃음이 가슴에 박혔죠.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그 말 들으면 더 힘들어요. 미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죠.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어요.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이들이 아플 때 혼자 병원 데려가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몰랐어. 정말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미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7년 전에 손만 잡아줬어도, 그때 함께 나가자고만 말해줬어도 전 이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가만히 서 있었잖아요. 저 혼자 짐 싸서 나가는데 그냥 보고만 있었잖아요. 그게 내 평생 최대 실수였어.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이후로 단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 매일 밤 내 뒷모습이 보였어. 손을 뻗지 못한 내 비겁함이 나를 갉아먹었어. 미주는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후회한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7년 전에 못했던 일을 이제라도 하고 싶어. 다음 날 오전, 도연은 회사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대송그룹 본사 회의실, 이사진 12명이 모여 앉았죠. 오늘 이 자리는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도연은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친자 확인서, 조작된 진단서, 그리고 녹음 파일이었죠. 7년 전, 제 이혼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조작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친자 확인서가 떴어요. 세 아이 모두 친자 일치 확률 99.99%라는 결과가 선명했죠. 그리고 이 녹음을 들어보시죠. 민욱 형을 무정자증으로 만들면 후계자는 자연스럽게 내 거 아닙니까? 의사 이건 범죄입니다. 민욱 조용히만 있으면 평생 돈 걱정은 없을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죠. 도연은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서민욱 전무는 이미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횡령, 배임, 문서 위조 혐의로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서인정 여사가 들어왔죠. 이사회를 왜 내 허락도 없이 여는 거야. 어머니도 들으셔야 할 내용이니까요. 도연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죠.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민욱이 형을 무정자증으로 조작하고 미주를 쫓아낸 걸요. 인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죠. 그래, 알았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가 뭐길래 사람을 망가뜨려야 합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내는 7년 동안 혼자 아이 셋을 키우며 신장병까지 얻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게 다 회사 때문입니까? 도연아, 넌 이 회사가 없으면 없어도 됩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의실이 고요해졌죠. 오늘부로 부회장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제 지분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명분도 자격도 없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인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죠.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미친 게 아닙니다. 정신을 차린 겁니다. 도연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회의실을 나섰어요. 뒤에서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병원으로 돌아온 도연은 미주 병실로 들어갔어요. 미주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보고 있었죠. 아빠. 세 아이가 동시에 달려왔어요. 도연은 아이들을 안아 올렸죠. 너무 가볍고 너무 작았어요. 애들아, 오늘 뭐 했어? 엄마랑 그림 그렸어. 우리 가족 그렸어. 은유리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 셋. 5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도연은 그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네. 미주는 그런 도연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아이들과 함께 웃는 그의 얼굴. 7년 전엔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죠. 회사는요? 그만뒀어. 네. 부회장직 사임했어. 지분도 다 내놨어. 미주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죠. 7년 전엔 회사를 선택하고 너를 잃었어. 이번엔 너를 선택하고 싶어. 하지만 당신 평생 꿈이었잖아요. 대송그룹을. 꿈이 바뀌었어. 도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내 꿈은 이 아이들 아빠 노릇 제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너랑 다시 시작하는 거고. 미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도 원망도 그리움도 뒤섞인 눈물이었죠. 바보 같은 사람. 알아. 나 바보야. 7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어. 도연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손을 잡고 울었죠. 엄마, 아빠 왜 울어? 은강이가 물었어요. 도연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죠. 기쁜 눈물이야. 우리 다시 가족이 됐으니까. 그날 밤 도연은 병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어요. 미주와 아이들이 나란히 누운 침대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죠.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서인정 여사와 서민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주의 병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도요. 복도 끝에서 의사가 차트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신장 이식이 필요한데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하얗고 조용하게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요. 하지만 그 아래엔 아직 녹지 않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어요. 7년간 쌓인 아픔과 앞으로 마주해야 할 시련들이요. 과연 이 가족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일주일 뒤 미주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링거를 맞으며 영양을 보충하고 신장 기능을 안정시키는 약을 먹었죠.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목소리도 조금씩 힘을 되찾았어요. 엄마, 오늘은 얼굴이 더 좋아 보여. 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그치? 엄마 곧 완전히 나을 거야. 하지만 의사의 말은 달랐어요. 도연은 복도에서 주치의와 마주 앉았죠. 환자분 신장 기능이 많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엔 이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혈액형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 적합성 검사도 필요하고요. 검사 결과는 며칠 뒤 나왔어요.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죠. 혈액형 불일치, 기증 불가능. 손이 떨렸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가족 중에 혈액형이 맞는 분이 계시면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는 수밖에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도연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 그 시각 대송그룹 본사에선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검찰이 회사로 들이닥친 거예요. 서민욱의 비자금 의혹과 횡령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였죠. 서도현 부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수사관들이 도연의 사무실을 뒤졌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곳에 없었죠. 병원에 있었으니까요. 김 비서가 급히 연락을 했어요. 회장님, 검찰이 회사에 왔습니다. 회장님도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지금은 안 돼. 하지만 출석 요구서까지 나왔습니다. 안 가시면. 안 가.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제 아내가 한 달밖에 못 산답니다. 회사가 무너지든 제 목에 수갑이 채워지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 곁을 떠날 수 없어요. 김 비서는 할 말을 잃었어요. 7년간 회사만 보고 달려온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법무팀이랑 협의해서 시간을 벌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연은 병실로 돌아왔어요. 미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표정 보면 알아요. 미주는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에 드리워진 그늘을 놓치지 않았죠. 회사 일이죠? 쟤 때문에 문제 생긴 거죠?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미주야.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7년 전엔 회사를 선택했어.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이번엔 다를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미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다음 날 도연은 결심했어요. 병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거예요.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가 일제히 도연을 향했죠. 오늘부로 대송그룹 부회장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겠습니다. 첫 마디에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제 소유의 지분과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장학재단과 의료지원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가정을 돕는 데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왜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7년 전 저는 회사를 선택하고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대가로 지옥 같은 7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밤 후회하고 자책하고 무너졌습니다. 이제라도 가족을 되찾고 싶습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지만 도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죠. 병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도연은 잠시 멈춰 섰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대송그룹과의 인연도 부회장이라는 자리도.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가벼웠죠.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도연의 기자회견으로 도배되었어요. 재벌 2세, 전 재산 내려놓고 아내 지키겠다 선언. 대송그룹 부회장, 가족 선택하고 회사 떠나. 7년 만에 재회한 가족, 감동의 스토리. 병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미주는 그 화면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당신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응, 괜찮아. 하지만 평생 준비해온 자리잖아요.
그걸 이렇게 쉽게 포기하다니. 쉽지 않았어. 도연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 하지만 너랑 아이들 없이 사는 게 더 어려웠어. 그래서 선택했어. 미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미안해요, 쟤 때문에. 내 탓이 아니야. 내 선택이야. 도연은 그녀를 꼭 안았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안는 것 같았죠. 7년 전에 이렇게 안아줬어야 했어. 그때 함께 나가자고 말했어야 했어. 이제라도 해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새 아이는 옆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죠. 엄마 아빠 화해했어? 은유리가 속삭였어요.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응,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 농촌 출신 가족이 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뇌사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50대 중반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옆에는 아내와 두 자녀가 서 있었죠. 아버지께서 장기 기증 등록을 해두셨는데 뉴스 보고 결심했습니다. 뉴스요? 네. 부회장님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평생 그렇게 사셨거든요. 남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농사만 지으시면서도 가족만큼은 지켜내셨어요. 부회장님 모습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사모님을 살릴 수 있다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머리가 닿도록 절을 했죠.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미주도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도연이 말렸어요. 대신 그녀는 손을 모아 기도하듯 말했죠. 은인이십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시는. 기증자 가족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부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수술은 일주일 뒤로 잡혔어요. 그 일주일 동안 도현과 미주 그리고 새 아이는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병원 옥상 정원에서 5명이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빠, 엄마 수술하면 완전히 나아? 은강이가 물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응, 완전히 나을 거야. 그럼 우리 이제 집에서 같이 살아? 그럼. 큰 집에서 다 같이 살 거야. 새 아이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미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도연아. 응. 고마워. 돌아와줘서. 나야말로. 받아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7년의 시간이 이제야 메워지는 것 같았죠. 수술 전날 밤 도연은 새 아이와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저희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아내를 살려주세요. 제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의 기도가 밤하늘로 올라갔어요. 별들이 반짝이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거예요. 7년간의 아픔을 딛고 진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요. 과연 수술은 성공할까요? 그리고 이 가족은 진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수술실 앞 새벽 5시. 도현과 새 아이는 밤을 새워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수술실 빨간 불을 바라보며 기도했죠. 엄마 아프지 않을까? 은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연은 아이를 안아 올렸죠. 괜찮아. 의사 선생님들이 잘해주실 거야. 근데 왜 아빠 눈에서 눈물 나? 바람이 불어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무서웠거든요. 수술이 실패하면 어쩌나 합병증이 생기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8시간이 지났어요. 시계는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도연은 수술실 문만 바라보며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새 아이는 지쳐서 복도 의자에 기대 잠들어 있었고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도연은 벌떡 일어났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수술은 성공입니다. 그 한마디에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꺾이고 바닥에 손을 짚었죠. 그리고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는 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식된 신장이 잘 기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면역 억제제를 드셔야 하고 정기 검진도 필요하지만 잘 관리하시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괜찮은 건가요? 네. 환자분 의지도 강하셨고 무엇보다 가족분들이 곁에 계셔서 더 힘을 내신 것 같습니다. 도연은 다시 한번 절을 했어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옆에서 깬 새 아이가 동시에 물었어요. 아빠, 엄마 괜찮아? 응, 엄마 살았어. 우리 엄마 살았어. 도연은 새 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어요. 복도 한가운데서 네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죠. 지나가던 간호사들도 환자들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회복실로 옮겨진 미주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시야가 흐릿했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새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미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만 그 미소는 환했죠. 우리 애들 엄마 기다렸어? 흥, 엄청 기다렸어. 엄마, 이제 안 아파? 응, 이제 안 아파. 엄마 완전히 나았어. 도연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7년 만에 보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죠. 미주는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봤어요. 당신도 여기 있었어요? 당연하지. 어디 가겠어. 수술하는 동안 계속? 응. 한 발짝도 안 떠났어. 미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내가 더 고마워. 살아줘서. 도연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가느다랗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앞으로는 절대 놓지 않을게. 약속해요? 약속해. 한 달 뒤 미주는 퇴원했어요. 얼굴엔 혈색이 돌아왔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졌죠. 병원 문을 나서며 미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이렇게 좋았나? 원래 좋았어. 내가 아파서 못 느꼈던 거지. 도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새 아이가 양쪽에서 엄마 손을 잡았죠. 엄마, 우리 이제 어디 가? 우리 집 가는 거야. 새 집. 도연이 준비한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담한 2층 집. 마당엔 작은 정원이 있었고 아이들 방도 따로 있었죠. 우와, 진짜 우리 집이야? 은호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새 아이가 집 안을 뛰어다니며 구석구석 탐험했죠. 미주는 거실에 서서 집을 둘러봤어요. 새 가구, 깨끗한 벽지, 따뜻한 조명. 7년 동안 꿈꿔왔던 모습이었죠. 좋아? 도연이 물었어요. 미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좋아요, 꿈 같아요. 꿈 아니야. 현실이야. 이제 우리 진짜 집이야. 그날 밤 5명이 거실에 모여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도연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미주가 좋아하던 잡채까지요. 아빠, 요리 잘한다. 그치? 아빠 한 달 동안 연습했어. 진짜요? 왜요? 엄마 태어나면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새 아이가 감탄하며 밥을 먹었어요.
미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죠. 이게 가족이구나. 며칠 뒤 미주는 기증자 가족을 찾아갔어요. 도현과 새 아이도 함께요. 경기도 작은 마을 농가 앞에서 그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주는 그들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죠. 은인이십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기증자의 아들이 미주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당신이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요.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으실 거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가족들과 함께요. 미주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도현도 새 아이도 함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님의 은혜를.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분 아버지 평생 농사만 지으셨대요. 가족 지키려고요. 응, 들었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지만 서로 지키면서요. 도현은 미주의 손을 잡았어요. 그럴 거야. 우리 그렇게 살 거야. 석 달 뒤 도현과 미주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작은 식당 겸 카페를 열기로 한 거예요. 식당이요? 우리가? 응. 내가 만드는 음식 정말 맛있잖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어. 하지만 전 요리사도 아닌데. 괜찮아. 배우면 돼. 우리 같이 배우자. 두 사람은 요리 학원에 다니며 메뉴를 개발했어요. 된장찌개, 김치전, 잡채, 불고기. 미주가 7년 동안 반찬 가게에서 배운 것들이었죠. 엄마 음식이 최고야. 새 아이가 시식을 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그래. 그럼 우리 식당 대박 나겠네? 당연하지. 반년 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간판엔 은별식이라고 적혀 있었죠. 은혜로운 별들이 먹고 쉬는 곳이라는 의미였어요. 문 아래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머물다 가세요. 개업 첫날 단골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7년 전 미주가 일하던 반찬 가게의 단골이었죠. 아이고 미주야.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 할머니, 오셨어요? 그럼 내가 안 올 수 있나? 우리 미주 식당인데.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시켜 먹으며 말했어요. 맛있다. 옛날 내 어머니 손맛 같네. 미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는 미주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고마워요, 할머니. 고마긴. 자주 올 테니까 맛있게 해줘.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도현과 미주는 정리를 했어요. 새 아이는 한쪽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오늘 첫날 치고 괜찮았지? 응,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오셨어. 다 내 음식이 맛있어서야. 아니에요. 당신이 커피 잘 내려서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7년간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가게 문을 닫고 5명이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요. 엄마, 저 별 봐. 진짜 많다. 그러게. 오늘따라 특히 많네. 미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가끔은 회장님 시절이 그립지 않아요? 도연은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옆에 있는 지금이 어떤 회장실보다 더 좋아. 이게 진짜 내 자리야. 정말요? 정말이야. 후회 같은 거 없어. 이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야. 새 아이가 동시에 부모님을 안았어요. 우리도 사랑해. 엄마, 아빠. 우리도 사랑해, 애들아. 5명이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별빛 아래 작은 식당 앞에서요. 멀리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수한 원피스를 입은 서인정 여사였죠. 그녀는 한동안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어요. 문 앞까지 왔다가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뒷모습이었죠. 하지만 도현과 미주 그리고 새 아이는 이미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폐륜과 조작, 거짓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들의 작은 천국 속에서요. 7년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쌓이는 새로운 시간들이 조금씩 그 상처를 덮어갔어요. 그렇게 5별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1년 후 봄. 은별식은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어 있었어요. 평일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도현과 미주는 가게를 크게 확장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크기가 딱 좋았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된장찌개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주방에서 미주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얼굴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목소리도 힘이 넘쳤죠. 1년 전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요. 홀에서는 도현이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대송그룹 부회장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동네 식당 주인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표정만큼은 그때보다 훨씬 밝았어요. 아빠, 나 숙제 다 했어. 한쪽 테이블에서 은호가 소리쳤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새 아이는 방과 후면 식당으로 와서 숙제를 하곤 했죠. 잘했어. 그럼 엄마 일 도와드릴까? 좋아. 새 아이가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도왔어요. 물론 더 많이 튀기긴 했지만 도연은 그 모습이 좋았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오후 3시 손님이 끊긴 틈을 타서 5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간식을 먹었어요. 미주가 만든 호떡과 도연이 내린 커피였죠.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 그래. 엄마가 새로 배운 거야. 흑설탕 호떡. 우와, 대박. 아이들이 환호하며 호떡을 베어 물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당신 요리 실력 진짜 늘었어. 당신 커피 실력도요. 요즘 손님들이 커피 때문에 온다던데? 그건 과장이고.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미주는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고 있었죠. 참 좋다. 뭐가?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특별한 거 없어도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래.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도연이 문을 열자 서인정 여사가 서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명품 코트 대신 소박한 재킷을, 진주 목걸이 대신 작은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굳었어요. 미주도 주방에서 나와 멈춰섰죠. 인정 여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들어가도 되겠니? 들어오세요. 도연이 문을 열어주자 인정 여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새 아이가 할머니를 보고 숨었지만 미주가 다독였죠. 괜찮아. 할머니야. 할머니?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인정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래 할머니란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도연이 물 한 잔을 건넸고 미주는 조용히 옆에 앉았죠. 한참의 침묵 끝에 인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정말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인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가 중요하다고, 후계자가 중요하다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하지만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너희 가족을 망가뜨렸어. 민욱이 조작하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어. 그게 회사에 이롭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머니, 변명 안 할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폐륜을 저질렀어. 미주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미워하고 싶었는데 미워할 수가 없었죠. 1년 동안 여기 앞을 수없이 지나갔어. 하지만 들어올 용기가 안 났어. 너희한테 얼굴을 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인정 여사는 가방에서 작은 통장을 꺼냈어요. 이건 민욱이가 숨겨뒀던 비자금이야. 검찰 조사 끝나고 환수된 거 전부 너희 아이들 명의로 만들었어. 어머니, 이건 받아. 할머니가 손주들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기증자분 가족한테 전해줘. 장학금으로 쓰라고. 적은 돈이지만 도연은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긴. 나야말로 용서를 바라는 것도 주제넘지만. 미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알아. 당연해. 난 그저. 인정 여사는 새 아이를 바라봤어요. 애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 내 손주들 얼마나 잘 자랐나. 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호떡 드실래요? 엄마가 만든 건데 정말 맛있어요. 인정 여사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먹어볼게. 1시간 뒤 인정 여사는 일어났어요. 이제 가볼게. 너희 방해하고 싶지 않아. 또 오실 거예요? 미주가 물었어요. 인정 여사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죠. 와도 돼? 천천히요. 조금씩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필요할 테니까. 인정 여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가게를 나섰죠. 문이 닫히고 도연이 미주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저도 계속 아플 것 같아요. 도연은 그녀를 꼭 안았어요. 천천히 하자. 우리 시간 많아. 응. 천천히요. 밤 10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5명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오늘 할머니 왔을 때 나 좀 무서웠어. 은유리가 말했어요. 나도. 근데 호떡 드릴 때는 좋아하시던데? 응. 눈물 흘리셨어. 새 아이가 수군거렸어요. 미주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죠. 할머니도 외로우신 거야. 아빠랑 너희가 그리운 거고. 그럼 우리가 자주 만나드려야 해? 응. 조금씩 천천히. 집에 도착해서 5명이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도연이 말했죠. 우리 감사 인사 한 번씩 해볼까? 감사 인사? 응. 오늘 하루 감사했던 거. 은호가 먼저 말했어요. 나는 엄마가 만든 호떡이 맛있어서 감사해. 은유리가 이었어요. 나는 아빠랑 같이 설거지해서 감사해. 은강이도 말했어요. 나는 우리 가족이 있어서 감사해. 미주는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돌아와줘서 감사해요. 도연은 미주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내가 날 용서해줘서 감사해. 그리고 매일 아침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해. 5명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작은 거실, 낡은 소파, 값싼 가구들. 하지만 이곳이 그 어떤 저택보다 따뜻했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1년 전 찜질방 앞에서 미주를 안았던 그날도 이렇게 별이 많았었죠. 그때 손을 잡길 정말 잘했어.
미주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새 아이는 부모님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로요. 그렇게 은별식의 하루가 끝나갔어요.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없지만 이 작은 가족에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게 있었어요. 바로 서로였죠. 7년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추억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추억들이 상처를 완전히 덮는 날이 올 거예요. 메시지 한 줄만 남았어요. 재산도 명예도 핏줄도 결국은 어떻게 사랑했는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은별식의 작은 간판 아래 오늘도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별빛 아래 5개의 작은 별들이 서로를 비추며 빛나고 있었답니다.